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쓴 한겨레 칼럼 물대포보다 무서운 것,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7년 만에 최대 인파였다. 황금 같은 휴일을 반납하고 제돈 내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생수병 36만 개에 해당하는 18만 2100리터의 물대포를 노동자 시민들의 얼굴에 퍼부은 정부가 어제 파견법, 기간제법 등 5대 노동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제조업을 비롯해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목 놓아 찬양하던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타협 실패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노동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노동법에 내일을 보여주는 도시가 있다. 30만 명이 일하는 반월 국가산업단지 안산역과 정왕역 주변은 직업소개소가 편의점보다 많다. 노동자 한 명을 소개하면 파견업체가 35%를 먹는다. 일할 사람 찾아다니는 삐끼가 있을 정도다. 현행법상 파견 절대 금지인 제조업 생산공정 역시 이곳에서는 99% 불법이다. 정부 한대로 이 제조업 생산공정 파견이 허용된다면 범죄가 곧 경영으로 둔갑하게 된다. 공장만이 아니다. 800개나 되는 전문직도 박근혜 노동법 파견 대상이다. 이러면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파견 노동 대상이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을 괴롭혀온 불법 파견, 이제는 합법이 된다. 책상 하나 놓고 사람 장사로 떼돈 버는 파견업이 안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정부가 불법 시위를 엄벌하겠단다. 법조화하는 정부에게 묻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차벽은 합법인가? 최로 원액 물대포를 얼굴에 직사하는 것은 준법인가? 대기업의 수두룩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은 불법인가 아닌가? 사내 유보금 710조 원을 금고에 쌓아놓고 재벌 3, 4세를 위해서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는 갑질은 합법인가? 재벌 일가와 대기업 노조 중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니 민중총궐기대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으면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12월 5일에도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That we will redouble our efforts working with other members of the coalition to bring about a peaceful transition in Syria and to eliminate Daesh.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 이양과 IS 격퇴를 위해서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2배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극단적 폭력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금을 통제하고 연대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테러 근절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 테러 못지않게 자기 나라 공권력에 의한 테러부터 근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국민의 대표가 어찌 이런 참담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80에서 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 발언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했습니다. 주말 도심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자 죽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이 나왔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도 일부 동조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의 사과와 이완영 의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공정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당은 고대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2012년 보도본부장 당시 노조투표에서 불공정 보도 논란으로 84.4%의 불신임을 받았지요. 고대영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내가 공정했기 때문에 반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백남기 씨 쓰러졌죠.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공급하는 영양제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태입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니까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살수차와 이 백남기 씨 거리가 20m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직사로 살수할 때에는 2500에서 2800 RPM의 물 세기를 유지했다, 이렇게 경찰 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 RPM 안팎으로 살수하도록 한 경찰 내규에 어긋나는 겁니다. 2800 RPM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 건장한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정도의 세기입니다. 그런데 노인을 얼굴에다가, 구은수 서울청장은 시위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린 사고 책임이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찰보다도 시위대 쪽에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요.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위 진압 도중에 다친 정모 경위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 등 불법 행위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위 도중 다친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교안 총리의 백남기 씨 방문 계획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은수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후에도 남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직사 살수대 2500에서 2800 RPM을 유지했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수압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는 기록이냐 이겁니다. 수압은 기록에 남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사용했던 RPM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2500에서 2800 RPM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게 진실이 되는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찰이 왜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15초 동안 추가 살수를 했느냐는 점입니다. 백남기 씨가 넘어진 상황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경찰 해명인데요. 그러나 야당과 주최 측은 현장 동영상을 보게 되면 백남기 씨와 다른 시위대의 거리는 1m 이상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이 시위대에 섞여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경찰의 설명은 이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는 상황과 관련한 과실 또는 고의성 여부로 모아지는데요. 이 직사로 살수할 때에는 통상 쇠파이프 등 무기를 소지한 시위대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살수 방식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물살이 센 탓에 겨냥 부위도 얼굴이 아니라 가슴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과실 여부를 떠나서 쓰러진 사람에게 15초 동안 물대포를 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볼 수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한 진실 또 책임 소재, 이건 뭐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거들고는 있습니다만은 홀로 열심히 시위대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40년 폭력 시위 이젠 끊자, 이런 기획을 다뤘는데요. 40년 폭력 시위라 그러면은 40년 전부터 있었던 폭력 시위는 다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전이다. 그때가 바로 유신 시기 아니었습니까? 유신 시대부터 딴 걸로 시위했습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려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또 그리고 부당한 불이한 현실을 바꾸라, 이런 목적의 시위였지 뭐 개인의 이익과 뭐 영달을 위해서 시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 유신 시절부터의 모든 시위의 폭력성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는 이 고리를 끊자라는 기획을 다뤘다는 점, 조선일보의 그 시위를 대하는 태도, 관념, 그게 무엇인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자, 하여간 40년 폭력 시위 이젠 끊자, 이런 기획을 다뤘는데 이 기획 중에 하나입니다. 쓰러진 백남기 씨를 조선일보는 운동권 출신으로 3차례 제적당했고 3년을 복역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의 현재 상태, 경찰의 테러에 준하는 진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제목에 말입니다. 중상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상습적인 시위꾼이었다, 이런 느낌을 주려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서 유튜브에 이른바 시위대 폭력을 다룬 영상을 찍어 올린 20대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사다리로 전경을 찍고 새총을 전경에게 쏘고 나중에는 신호를 찾더라,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시민은 의경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광우병 파동 때 쇠파이프로 얻어맞고도 폭력경찰로 매도당해서 울분이 있었다. 이번에 후배들이 당한 고초를 찍어서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틀 동안 한 6만 클릭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6만 클릭이 그렇게 많은 히트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폭력 시위를 반대하면서 폭력 시위자가 혹시 세작은 아닐지 시민들이 색출하자, 이렇게 제안했지요. 그 의심은 여전합니다. 물론 시위가 위력을 보여주려는 그런 측면의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시위대에게 폭력과 불법의 이미지를 씌워서 더 크고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차단하려는 세력의 흉계가 저는 빤히 보이거든요. 이 흉계에 말리지 말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것과 무관하게 시위로 다친 시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선일보. 이 조선일보야말로 눈먼 편파 언론의 전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모임에서는 참가자를 향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맥락이죠. 이 한편입니다, 다. 이 친구들이. 폭도로 규정하면서 경찰에게 더 강력한 진압을 주문했고 몇몇 의원들은 총기 남용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경찰을 선진공권력으로 치켜세우면서 시민 사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당 초재선 모임 아침 소리에 나와서 선진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그냥 시민을 패버린다. 최근에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가운데 80에서 90%는 정당하다고 한다. 범인들이 손을 뒷주머니에 넣는데 총을 꺼내는 것 같아서 경찰이 죽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진국의 공권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기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부각하는데 선진국은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물대포 초준 사격으로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면 정말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요. 예, 타락의 도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한편 당 지도부도 막말을 쏟아내면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상 동원되는 전문 시위군들, 이들은 언제든 서울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국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데 그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심장부가 7시간 동안 무법천지 세상이 됐다. 온정주의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공권력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저항과 반대를 이런 식으로 일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아래의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또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대테러 방지법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정원이 아무나 누구의 것이나 개인정보 들여다볼 수 있고 개인 간의 대화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무한한 자유를 허용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이완영. 그의 의정 활동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때 특위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나. 해양수산부의 기관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졸고 있는 모습이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자 옆자리에 앉은 윤재욱 의원이 흔들어 깨웁니다. 국정조사를 참관 중인 유족 대책위가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에 졸거나 심지어는 머리를 뒤대고 자는 그런 모습은 너무 부정실하게 보이고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를 했는데.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실제 구조 작업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죠? 하면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런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엉뚱하게 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이대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위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오는 4월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챙겨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합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현장 방문을 본 의원과 함께 하실 의향이 계신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시점에는 엉뚱하게도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기장이나 사무장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이라 집권 당시 좌편향으로 교과서를 바꿨다고 말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막말과 막짓의 결정판은 바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아침소리 모임.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최근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 9건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는가 들어보면, 공권력 제가 확립이 매우 우리나라에 기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 나온 거지.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면서 침해당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취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위해선 시민에게 총을 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될 듯. 이렇게.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 수구 정당, 수구 언론이 집회와 시위에만 눈과 귀를 닫은 게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가 없었던 평화로운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주민투표도 눈감아버렸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한겨레 기고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영덕에서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 11,201명이 투표를 했다. 그리고 91.7%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 주민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방해해서 민간 차원에서 투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어야 개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 차원의 투표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이 국가 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10월 경남 남해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었다. 화력발전소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원자력발전소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극심한 투표 방해 속에 치러졌다. 정부와 영덕군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투표 불참을 선동했다.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는 합법임에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왜곡된 선전이 횡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찬성 쪽은 투표소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영덕 주민들은 투표장으로 향했고 11,201명이 투표했다. 이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영덕의 민심이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투표율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지 않았고 군청의 비협조와 방해 속에 진행되는 바람에 부재자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주소만 두고 실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영덕도 유권자 3만 4천여 명 중에 부재자가 최소한 7천 명 이상 있는 지역이다. 부재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따라서 뒤늦게 투표율을 두고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없다. 투표에 참여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11,201명의 주민이 투표장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 돌아서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영덕에 원전 건설을 밀어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2029년이 되면은 원전 19기 분량의 잉여 기저발전이 생긴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19기의 원전이 불필요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 흠집내기가 아니라 영덕 원전을 백지화하고 전력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12월까지 안철수 의원과의 공동지도부 구성에 실패하면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가 제기했던 재신임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도 계속 이선 후퇴를 요구해 왔죠. 문재인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비주류가 주장하는 공동선대위는 개파 나눠먹기와 같다. 그건 총선 승리가 아닌 필패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의 1인 체제 대신에 김한길,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전직 당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을 요구해 왔죠.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차기 주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지도부 구성을 대안으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과거 인물들보다는 미래 인물들로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구상하는 공동지도부는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참여하고 단계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이달 초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 측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등 대리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수는 문재인 대표 구상에 부정적인 안철수 의원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내일 광주 방문 전에 안철수 의원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표 측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에게 문재인 대표와 총선 공천권 등과 관련한 똑같은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조선일보에 실렸군요. 도대체 누가 조선일보에다가 이런 정보를 줬는지 또 궁금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마저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의원과의 공동지도부 구성이 무산되면은 12월에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입장. 예,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홍문종 의원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홍문종 의원도 친박계 아닙니까? 최근에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반기문이 대통령을 맡고 친박이 총리를 맡는 식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 주장을 펼쳤지요. 예, 이건 뭐냐면은 반기문 너는 외교, 안보, 통일만 챙기고 그 나머지는 우리 친박이 다 권력을 갖겠다. 이런 내용의 개헌입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천방지축이다, 오발탄이다, 철없는 짓이다. 이런 원색적인 말들이 나오면서 홍문종 의원 표적이 됐습니다. 집중 성토를 당한 것입니다. 친박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왜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앞으로 친박 모임에 부르지 않을 작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서청원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하는 친박 핵심 정례 모임에 홍문종 의원을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가윤 국회 부의장, 김태환, 서상기, 유기준, 안홍준, 정우택, 노철래 의원이 고정 멤버인 친박 핵심 정례 모임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 당선 후부터, 홍문종 의원은 지난 7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 때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은 홍문종 의원은 친박에서 퇴출 대상이다. 친박의 전체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백해무익한 사람이다. 라면서 거칠게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 홍문종 의원 친박에서 퇴출당할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퇴출시키는 거겠습니까? 친박을 좌지우지하시는 어떤 부분의 뜻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친박이 이처럼 분기탱천하는 것은 홍문종 의원, 헛소리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천기누설을 해서 반기문 카드의 김을 빠지게 했다. 이렇게 친박 측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세계일보에 실려 있다는 건데요. 한 친박 의원은 반기문 총장은 꼭꼭 숨겨뒀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내놓아야 하는 히든카드다. 홍문종 의원 발언으로 산통이 깨졌다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네, 홍문종 의원의 죄가 천기누설이었군요. 비고 차과장 최후 진술하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국내에서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다음 메일, 한 메일이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메일을 보낼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아서 해커들이 내용을 훔쳐볼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메일, 한 메일, 다음 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보안 수준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구글에 따르면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야후 등은 모두 보안 수준이 100%이거나 99.9%라는 겁니다. 이 계정과 지메일 이용자가 주고받은 메일 10,000개 가운데 암호화되지 않아서 해킹 위험이 있는 이메일이 있느냐? 전혀 없거나 한 개뿐이란 뜻입니다. 지메일끼리 주고받을 경우 보안 상태 역시 100%입니다. 하지만 지메일을 못 한편 이 말은 지메일 못 들여다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PC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요. 지메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메일과 지메일 사이의 메일 송수신 과정에서는 확인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메일 역시 보안 상태가 0%였습니다. 네이버 메일은 어떠냐? 95에서 10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겪은 다음 카톡에 메시지 암호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정작 기본 서비스인 한 메일, 다음 메일 이 보안을 방치해 왔던 것이죠. 프랑스 파리 테러 현장의 테러범 시신 인근에서 시리아 여권이 발견됐죠.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 밀려오는 시리아 난민 중에 이슬람 국가, 즉 IS 조직원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난민 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각국 정당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난민 통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보국 관계자는 이 여권이 일련 번호와 사진, 이름 등이 일치하지 않아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IS는 최소 12차례에 걸쳐서 유럽으로 떠나는 난민들을 비판해왔습니다. 때문에 유럽행 시리아 난민에는 IS 지지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또 여권의 진짜 주인이 테러범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수사에서 여권을 테러범이 직접 소지했는지, 사망한 희생자 중 하나의 것인지, 여권 소지자가 여권의 진짜 주인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시리아 여권이 자살폭탄 테러범 옆에서 발견된 정황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살아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자살폭탄 테러범이 굳이 여권을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리아 여권이 테러범 옆에서 발견된 것은 유럽의 난민 개방 정책을 막기 위한 IS의 의도된 연출일 수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으로 의심되게 가짜 여권을 속에다 넣고 거기서 테러를 벌였다는 겁니다. IS가. 올 9월에 터키 해변에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의 주검이 불러온 큰 충격. 유럽이 그래서 난민 포용 정책으로 돌아섰죠. 이 난민 포용 정책의 쐐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IS가 이런 공작을 펼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가보겠습니다. 제주로 이주하는 열풍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로 터전을 옮긴 순유입 인구, 그러니까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인구가 1,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대치였던 11,112명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3분기, 즉 7월부터 9월까지의 제주 순유입 인구는 4,048명이었는데요. 분기 기록으로는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4.3% 늘었습니다. 제주로의 이주는 제주 이민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면서 2010년부터 본격화됐는데 매년 2배 이상 꾸준히 늘어났고요. 지난 한 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데 유행에 그칠 것으로 봤던 제주로의 이주가 사그라지지 않은 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인구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수요 급증에 따른 주택과 토지 가격 상승, 상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이런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관련한 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한겨레에 실려 있는데요. 제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제주일보가 똑같은 제호로 서로 다른 법인에서 동시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제주일보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난해 말 제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주식회사 제주일보 방송은 어제 21,295호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발행한 제주일보 지령은 21,341호입니다. 양쪽 신문은 똑같이 창간일을 1945년 10월 1일로 적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도민사회에 혼란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똑같은 제호와 상표의 신문이 서로 다른 법인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은 국내 언론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2개 주체에서 발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은 법원에다가 서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비가 그치면서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서 어제보다 3도, 예년 이맘때보다 7도나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는 17도, 광주 18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모레까지는 곳곳에 단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갑자기 추워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서서히 초겨울에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IS 테러 어떻게 멈출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요약해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럽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 후세들이 그동안 소외당하고 차별받아왔던 분노의 응어리를 IS와 연계해서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번 파리 테러 사태는 지난 14년 동안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조 달러가량의 예산을 쓰고도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제거되지 않았으며 테러는 오히려 그 빈도, 희생자 수, 테러 조직의 숫자 등에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왜 IS는 소탕되지 않을까? 그 이유 첫째는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의 전쟁과 파괴 행위, 시리아 내전에서의 25만 명 사망, 이라크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 22만 명 희생 등으로 가족을 잃은 극단적 분노 집단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둘째, 시리아의 대혼란과 리비아 내전에 서구가 개입하는 바람에 이 지역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내전으로 야기된 난민 대참사에서 보여준 유럽의 반인도적 이기주의에 이슬람 사람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셋째, 이슬람 사람들은 서구의 이중자 때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IS의 요르단 조종사 화형 장면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타 죽은 3살짜리 팔레스타인 소녀의 죽음 소식에 묻혀버리거나 주목받지 못한다. 이번 파리 테러는 2014년 12월 파키스탄 페샤와르 학교에 탈레반이 침입해서 132명의 아이를 포함한 141명을 학살한 사건 때의 국제적 관심과도 비교된다. 파리 테러 하루 전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에서 일어난 IS 연계 테러로 43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대참사 때도 각국 지도자들은 위로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생명의 가치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하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겨주길 이들은 요구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조속한 정치적 안정, 대폭적인 민생경제 지원,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고아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취업 발전, 난민 수용 같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IS 자살 특공대의 행진을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